그렇다면 가장 저평가된 용산 대지가 어디냐? 지금 용산 땅 중에서 평당 5천대로 살 수 있는 지역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갭 투자로 1억대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여기밖에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바뀐 지 거의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공업 지역입니다. 자, 이제 거기는 절대 안 돼라고 우리가 불렸었던 그런 지역들에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용산, 강남과 같은 주요 지역들 1종 일반 주거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서 좋은 투자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8월 21일에 발표됐었던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안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공공기업 부담 완화 측면, 이 부분을 한번 보면 1종 일반 주거 지역의 종상향시의 인센티브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원래 건축물 대장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상향이 필요했는데 한 단계 건너뛰어서 2종 7층으로 갔을 때의 기부채납 비율이 10% 이상, 그리고 두 단계 건너뛰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갔을 때 원래는 15% 이상의 기부채납을 반드시 해야 됐어요. 하지만 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렸을 때의 기부채납 비율을 10% 이상으로 낮춰주면서 사실상 2종 7층과 2종 간의 구분이 없게끔 세팅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일반적인 재개발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용적률 체계 안에서도 이제 용적률 체계를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기존에 지어져 있었던 현황 용적률이 있고 서울시 조례상으로 정해놓은 기준 용적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 용적률을 넘어가는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반대급부를 해야만 하는데, 일단은 기준에서 허용 가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항목, 예를 들어서 우수 디자인, 녹색 건축물, 신재생 에너지 같은 별도의 건축 설계상에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안들을 따라야지 그 허용까지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상한까지 가기 위해서는 전체 허용 용적률 대비해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 중에서 이 건축물에 대한 0.7이라는 개수값을 올려주면서 건축물을 기부 체납하는 것과 토지를 기부 체납하는 것이 차이가 없게끔 세팅을 해서 더 유리하게 세팅을 해줬고요. 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가기 위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해야 되는 이런 이제 체계도를 가지고 있는 게 정비계획상의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정비계획상 용적률 체계를 1종 일반 주거지역의 혜택을 어떻게 줬냐면 기존 허용 똑같습니다. 150%였고 상한 용적률까지 150%였어요. 그런데 이 체계도를 1종 역시 2종, 3종과 동일하게 상한으로 갔을 때 50%, 법적 상한으로 갔을 때 또 50%,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00%까지를 세팅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일반적인 건축행위,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으로 활용되던 1종 땅을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행위를 한다. 그랬을 때 필로티 포함 4층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점일 규제가 들어가 있었던 게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필로티로 1층을 쓰고 2, 3, 4층 요 3개 층 정도로 주택을 뽑을 수 있게 세팅이 돼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필로티 포함해서 6층 이하로 가다 보니까 주택 이외의 나머지 용도를 섞어서 용적률을 다 찾아 먹으면서 이렇게 2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바꿨고요. 또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정비사업 추진하게 된다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종상향을 했을 때 상한 용적률 2종으로 가면 200%, 법적 상한 250%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면서 일반적인 건축행위로 다세대를 지었을 때 맥시멈 용적률을 200%, 법적 상한 용적률,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법적 사업 용적률을 250%까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현재의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쓰고 있는 용적률과 동일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종 일반 주거지역, 원래는 그 기존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땅값이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2종 일반화 되다 보니까 기존에 눌려 있었던 땅값을 먼저 차지해가지고 늘어나는 용적률 퍼센테이지만큼을 땅값으로 먹을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지역들 우리가 미리 선점해야 되는 거 빨리 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 주요 지역에서 먼저 선점을 해야 큰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대 주요 권역인 용산 권역과 강남 권역, 이 주요 지역들의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 위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서계동, 청파동 일대의 1종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
여기는 이미 서계동 통합구역과 청파 2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신통기획 재개발로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일단 토제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미 용산 지역에서 재개발로 지정이 됐다 보면 당연한 얘기로 프리미엄이 안 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당한 양의 프리미엄을 이미 주고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 서계 청파동에 있는 일종 일반 지역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쪽 동호암이나 해방촌 그리고 이태원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가격이 저렴하게 눌려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영상에도 올려드렸는데 동호암동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신통기획으로 이미 동의서를 걷고 있거나 1구역과 3구역은 이미 구역 지정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저렴한 가격 혹은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1구역과 3구역 역시도 신통이다 보니까 여기 역시 같은 이슈를 안고 있고요. 또 2종 같은 경우도 동의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안 주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동호암동 중에 1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가 이제 소월로에 붙어서 그 층수 제한도 낮고 고도 제한도 낮게 세팅돼 있던 그런 지역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요새 핫한 해방촌 일대라던가 아니면 이태원동 일대, 이런 지역들의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직도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그래서 갭 투자 금액으로 접근했을 때는 1억대 혹은 투룸 같은 경우에는 2억대 정도, 요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용산에 노후도 차 있는 재개발 예정지를 잡을 수 있는 굉장한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신고도지구 구성안까지 발표가 되면서 2024년 1월 18일에 발표가 됐거든요. 50년 만에 전면 개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 남산, 북한산, 구기, 평창 지역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서 지구별로 높이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지역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도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낙후되고 노후된 정비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로 상태나 도로 전면, 과소 필지, 무허가 건축물, 반지하 비중,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50년 동안 흘러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도가 심각해지고 공실 비율 늘어나고 주변 지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야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혜택을 조금 줘서라도 이런 지역들은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시장님 말고 그 전 시장님 계실 때는 이런 지역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손대지 말라라 그랬었고요. 이런 지역을 갈아엎는 게 아니라 보존을 위해서 페인트 칠하고 뭐 가로등 교환해주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들만 계속 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지역들이 슬럼화가 심해지다 보면 시의 미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슬럼화되는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갈아엎어야 되는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중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 비중이 높은 남산 주변 고도지구 내용을 한번 보면 서울시 주요 경관임을 고려해서 남산의 남측 지역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에서, 또 북측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에 역세권 내에 위치한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까지 높이 변화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적용된 사례가 동호암동 1, 2, 3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20에서 28m, 32m, 36m 같은 차등된 고도지구 지정안을 통해서 지금까지 건축행위가 굉장히 불편했었던 이 고도안을 조금씩 완화해주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 물건을 가지고 계시면서 상당히 불편함이 크셨던 주민들 위주로 남산 1구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통기획 동의서 진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지역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남산 1구역 서울시 신통기획 신청을 위한 동의서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일단 이 지역의 구역계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구역계 확장될 것으로 봐요. 왜 확장될 것으로 보냐면, 일단 이 지역은 굉장히 오래된 저밀도 지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공유지나 시유지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단순히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 비중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이 국공유지 위에다가 옛날부터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어서 무허가 건축물 비중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월로, 여기가 이제 소월로인데, 소월로변에 붙어있는 가로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서 있는 이런 무허가 건축물의 동수만 하더라도 20동이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 구역계를 통해서 대규모 정비 사업이 있지 않고서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 못 하거든요. 무허가 건축물이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서 슬럼화되다 보면 사실상의 정비가 진행이 되더라도 깔끔한 형태의 주거지역으로 거듭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국공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이런 식으로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비 사업 진행을 할 때 합쳐서 진행을 한 이후에 여기 있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분들께 입주권을 부여하고 이 부지는 국공유지로 귀속시키는,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는 이런 식의 관리 계획이 짜여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러면 구역계 면적도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성에도 개선사항이 되리라고 파악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 내부적인 건부지 내에도 이런 식으로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공유지 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다 보니까 반드시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고도 제한 사항이 굉장히 낮게 깔려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재개발로 손을 못 댔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고도 제한이 조금씩 완화되다 보니까 제가 고도를 한번 빼봤습니다. 지금 고도지구 수정 안으로는 소월로 고도 밑까지만 지을 수 있게끔, 그래서 대충 95m 정도 해발 고도가 되는 소월로 밑에서 20에서 한 28m 정도의 고도를 찾아 먹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느냐를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쪽에 있는 오거리 쪽이 지금 해발 고도가 45m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점차 높아지는 형태의 고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로 바로 붙어 있는 쪽 라인은 한 75m, 80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20에서 28m 형태로 고도를 찾아 먹고 점점 낮아지는 형태로 소월로를 가리지 않게끔만 세팅을 하면 사실은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고서도 아파트 형태의 재개발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지역들은 고밀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층 개발 불가능한 지역 중에서 사업성이 나오려면 저층으로도 초고급화 전략을 펼칠 수가 있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층 위주로 초고급화를 펼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강남 용산 정도의 레벨은 돼야겠죠.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진행했을 때의 사업성이 상당히 괜찮겠다 판단이 들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전체 조합원 수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800여 명 정도 되리라 예상이 되는데 여기다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서 건폐율은 조금 높아지더라도 상한 용적률을 250%까지 적용을 받아서 임대주택 빼고 1200여 세대 정도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치면 일반 분양분도 300개 이상 나오게 되면서 추정 비례율로는 110%대 이상 정도 계산이 되는 상당히 준수한 사업성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번 8월 달에 발표된 1종 일반 주거지역 종상향 기부채납 10% 적용하고 250%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었던 동암동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이태원동이라던가 해방촌 일대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가장 먼저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강남 지역에도 지금 1종 일반 주거지역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자, 이런 지역들은 세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지구 비중이 높다라는 거 빼먹을 수가 없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지역들은 택지 개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전면 상태가 훌륭하고 접도율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로 전면 상태 좋고 접도율 좋고 대지 면적 넓으면 이미 다세대로 건축행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는 거 알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단독주택을 이미 대지가 넓기 때문에 고급화 전략을 펼쳐서 지은 단독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점들이 하나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노후도 충족이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런 지역들 모아타운 추진을 하게 되면 노후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모아타운 신규 구역 지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아타운만 갈 수 있는 지역보다는 이미 노후도가 60% 법적 기준을 넘어서서 재개발로도 동의만 충족한다면 이미 추진할 수 있는 용산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심 가지는 게 보다 더 훌륭한 선택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태까지 절대 안 된다 했었던 지역들 세월이 흐르면 가능한 지역으로 무조건 바뀌게 됩니다. 여태까지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저층 아파트 재건축 갔던 시기만 하더라도요. 10층 넘어가는 중층은 재건축 절대 안 돼. 누구나 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특히나 강남권의 음마아파트 같은 용적률 200% 넘는 아파트가 어떻게 재건축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시기가 한 20년 전에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도 인센티브와 분양가 인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진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는 거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8월 달에 발표된 1종 일반 주거지역의 2단계 종상향 시나리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2단계를 건너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종상향과 동일한 기후 체납을 받는다. 이거 굉장한 혜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비사업 추진 시에 인센티브는 늘어나고 기부 체납은 줄어드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용산권 같은 경우에는 택지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규 택지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도 충족돼 있고요. 접도율 안 좋고요. 과소 필지 많고요. 무허가 건축물 많고요. 반자 비중 높고요. 재개발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너무나 높은 지역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용산권에 강남권도 물론 좋지만 강남권은 조금 더 시기를 두고서 쳐다봐도 되는 지역이지만 용산권은 일종 일반 혜택 줬을 때 빠르게 남들보다 먼저 눈치채서 달려가야 좋은 투자를 먼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저평가된 용산 대지가 어디냐? 지금 용산 땅 중에서 평당 5천대로 살 수 있는 지역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갭 투자로 1억대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여기밖에는 없어요. 이런 물건들 제가 계획 발표됨과 동시에 발빠르게 뛰어가서 먼저 확보한 물건들을 소량 갖고 있으니까 이런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투자 매물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될 지역들 원하시는 분들은 강의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